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온라인 교육, 국토사랑 교육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요, 청소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이해와 독도를 위해 헌신하신 독도의용수비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가보셨나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경상북도하고도 동해의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나가 있는 리포터를 통해 들어볼까요? 리포터님! 네, 안녕하세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날씨는 어떤가요? 네, 오늘 이곳의 날씨는 매우 화창한데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울릉도는 청정지역답게 아주 산뜻하고 깨끗한 공기를 맡을 수가 있고요. 하늘도 매우 파랗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마음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기념관의 외부 모습입니다. 기념관의 지붕은 화산석으로 되어 있어 어떠한 시련에도 독도의용수비대가 꿋꿋이 지켜낸 독도를 형성하였고요. 이 조형물은 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상징 조형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원이라고 하면 창덕궁의 후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 기념관 비원의 비는 비장할 비라는 뜻으로 독도를 잘 지켜내자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조형물입니다. 자, 그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조석종 관장님께 기념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장 조석종입니다.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를 알고자 온라인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국토사랑 교육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6.25 전쟁의 혼란한 틈을 이용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사랑과 국토수호 정신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기념관은 해발 300m 석포마을에 위치하여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독도가 아주 잘 보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온라인 국토사랑 교육은 독도의 현황과 가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서 등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혼란한 시대에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상주 경비가 가지는 의미, 실효적 지배 강화에 기여한 점도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애정과 나라 사랑 의지를 더 높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장님의 기념관 소개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독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땅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의 섬입니다.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주변에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을 모두 합친 면적은 18만 7,554제곱미터로 무려 축구장 크기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하네요. 독도는 460만 년 전에 생긴 화산섬으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도와 그 주변에는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 코끼리 바위, 촛대 바위, 숫돌 바위, 미역 바위 등 재미있는 이름의 바위도 많고, 경치도 아름답고 다양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암석학의 보고이자 지질 전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독도는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새들의 번식지이며 중간 휴식지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관찰된 새로는 멸종위기의 매와 물수리 등 약 110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독도에서는 5, 60종의 다양한 식물들도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온 북한 한류와 제주도 부근에서 동해로 북상하는 동안 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많은 물고기가 모여드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미네랄 성분이 많은 해양 심층수도
우리 동해에 많이 있는 우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우리 독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땅임이 틀림이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엔 기록을 통해서 독도를 만나볼 건데요.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그럼 일본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네, 바로 일본의 오키섬까지 157.5km나 떨어져 있으니 지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에 틀림없겠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 중에 우성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며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옛날 기록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날씨가 좋을 때는 기념관 전망대에서도 독도가 보인다고 하니 기념관의 위치가 역사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더 많은 자료가 있는지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한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문서가 있습니다. 보통 정치 지도층이 바뀌면 새롭게 지적 조사를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대대적인 지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의 관리가 사법, 행정, 입법을 관장하는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태정관의 답변은 울릉도의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부속 지도로 울릉도와 일도까지의 거리를 기술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 최고기관에서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태정관 지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종은 우산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확실한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1900년에 칙령을 반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제국의 지방간제에 넣었습니다.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로 정한다라고 명했는데 여기서 석도는 독도입니다. 울릉군청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칙령 제41호의 내용이 새겨진 비석을 군청 정문 앞에 세웠으며 매년 10월 25일 울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케핀 1033으로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재확인합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에게 반환된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힘을 모아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네요. 네, 이번엔 독도 의용 수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주요 근거로 삼는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당시 시마네현 지사 마스나가 다케키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음과 같이 고시했는데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를 지나서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여짐. 일본은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명백히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했습니다. 그 내용도 국제사회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람하는 데 그쳤고요. 1877년 태정관에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도 자국의 편의대로 입장을 바꾼 셈이니 시마네현 고시는 무효입니다. 해방 이후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규정하자 일본은 노골적으로 순시선을 파견하여 독도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응한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된 조직입니다. 홍순칠 대장은 한국 전쟁 참전 경험이 있던 울릉도 상위 군인들을 모아서 울릉 군민의 삶의 터전인 독도를 지키고자 독도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일본 순시선의 독도 접근을 막아냅니다. 1954년 일본은 총 6차례에 걸쳐 우리를 위협했는데요. 이에 대응한 독도의용수비대의 기록,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가서 알아볼까요? 1954년 총 6차례의 일본의 침입을 대응한 기록이 있습니다. 1차 대응은 1954년 5월 23일 일본 해상보안청 무장순시선 오키호가 침입했으나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해 상륙이 저지되고 퇴각합니다. 2차 대응은 1954년 5월 29일 일본 어업실습선 다이세노가 침범했으나 수비대원들이 전마선을 타고 다이세노에 승선하여 평화적으로 퇴각시켰습니다. 3차 대응은 1954년 7월 28일 일본 순시선 두 척 나가라호와 구주리호가 독도를 포위하듯이 접근했으나 의용수비대가 전투태세를 취하자 물러갔습니다. 4차 대응은 1954년 8월 23일 일본 해상보안청 무장순시선 오키호가 침범하여 독도 가까이 접근하자 서도 동굴에 매복해 있던 독도 의용수비대가 기관총 600여 발을 일제히 발사하여 총탄을 축전실에 명중시켰고 일본 순시선은 황급히 퇴각했습니다. 5차 대응으로는 목대포는 의용수비대의 활약 중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54년 9월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일본 순시선이 먼 바다에 나타나는 것이 포착되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의용수비대원 중 포병 출신인 김영호 대원이 막사를 짓고 남은 목재로 커다란 대포 모양을 만들어 위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동도 정상에 포진지와 목대포가 설치되었고 이후 1954년 10월 2일에 나타난 순시선 오키호와 나가라오를 향해 목대포의 포구를 조준하자 일본 순시선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일본 아사히 신문에도 산악 전용 대포가 설치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6차 대응은 1954년 11월 21일 아침에 무장 순시선인 헤꾸라호와 오키호가 독도로 다가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경고를 해도 이를 무시하자 일본 순시선이 계속 접근해오자 동도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박격포가 헤쿠라오에 명중하고 화재가 발생하자 일본 순시선은 퇴각했습니다. 이는 그날 저녁 일본 NHK 라디오 저녁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전과였습니다. 독도 대첩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일본 순시선들의 불법 침입은 잦아들고 쉽게 독도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네요.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이 사용했던 무기로는 포대경과 박격포, 중기관총 등이 있는데요. 홍순칠 대장은 사비를 털어 어렵게 무기를 장만하였고 이후 경찰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일본에 비하면 너무도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대원들의 독도에서 생활은 대단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식량이 부족하여 어패류와 미역을 채취하여 먹었고 괭이 갈매기 알을 삶아 먹기도 했답니다. 항상 군복을 입고 지냈으며 처음에는 텐트에서 생활하다가 동도 정상에 경비초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독도의용수비대 33위는 1953년 4월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경찰의 수비 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독도를 수호하였으며 1996년 33인에 대한 보국 훈장이 서운되면서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 잘 계승하여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래요.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